흙먼지 낀 낡은 트럭을 몰고 막내 아들의 면회를 간 칠순의 아버지.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때 가해 선임이 면회실까지 따라 들어와 아버지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아, 냄새. 할아버지, 다음부턴 이런 거 싸 오지 말고 피자나 사 오십시오. 돈 없으면 그냥 오시질 말든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본 아버지.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작은 대대 연병장으로 들이닥친 검은 세단과 방첩사 요원들의 행렬. 모두가 무시했던 낡은 트럭 앞에서 쓰리스타 장군이 거수 경례를 올리는 순간 부대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 그리고 썩어빠진 군대를 뒤집어 엎는 압도적인 참교육.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철원 영하 18도의 혹한. 제3보 병사단 예하 GOP 대대의 주말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있었다. 위병소 앞 주차장 구석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청색 1톤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를 멈추고 주차되었다. 적재함에는 팔다 남은 배추 시래기와 흙 묻은 삽자루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노인 박무일은 낡은 갈색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평생 화천 산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의 거친 손은 추위에 빨갛게 트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면회 신청서를 꺼내 위병소로 향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막내. 박진수 면회 왔는데. 박무일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노인의 행색을 힐끔거리더니 사무적인 태도로 행정반에 무전을 쳤다. 잠시 후 면회실. 박무일은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과 라겔락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난방이 부실한 면회실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철문이 열리고 막내 아들 박진수 이병이 들어왔다. 아버지. 진수였다. 하지만 박무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들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다.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끌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참혹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왼쪽 눈 밑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파운데이션으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다. 네 얼굴이 와 그라노. 박무일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작업하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다리는? 예. 아, 이것도.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거짓말이었다. 박무일은 평생을 흙과 싸우고 젊은 시절엔 북파 공작원으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다. 저건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다. 군화발로 짓밟힌 타박상의 흔적이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병사 3명이 들어왔다. 진수의 맞선임 최다로 상병과 그 무리였다. 박진수. 면회 왔냐? 최다로는 짝다리를 짚고 껌을 씹으며 다가왔다. 진수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상병 최다로님 안녕하십니까? 앉아. 아버님 오셨는데 분위기 잡지 말고. 우리가 뭐 깡패냐? 최다로는 박무일 맞은편 의자를 발로 툭 차서 빼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님 되십니까? 진수 맞선임입니다. 그렇네만. 박무일은 묵묵히 최다로를 응시했다. 눈빛이 불량하고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부류였다. 최다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라겔락통을 멋대로 열었다. 안에는 투박하게 썬찐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식은 닭백숙이 담겨 있었다. 와, 이거 뭡니까? 닭백숙? 요즘 군대 PX 가면 냉동치킨 널렸는데 굳이 이런 걸. 그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 냄새가 좀. 아버님, 혹시 차에 뭐 싣고 오셨습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똥차 한 대 서 있던데 거기서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요.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욕이었다. 최상병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어허, 이 새끼가. 어른이랑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너 요즘 많이 풀렸다? 최다로가 정색하며 진수의 정강이를 테이블 아래에서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진수가 신음을 삼켰다. 박무일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다. 아버님. 최다로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수가 집에서는 귀한 아들일지 몰라도 여기선 구멍입니다. 제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교육 중인데 이렇게 촌티 나는 거 싸들고 오시면 애가 더 힘들어집니다. 눈치 좀 챙겨. 그는 먹던 닭다리를 다시 통 안에 툭 던져 넣었다. 진수야, 아버님 가실 때 기름값이라도 쥐어드려라. 차 퍼지겠다. 그리고 너 오늘 저녁 점호 끝나고 세탁실로 와라. 정신교육 좀 다시 해야겠다. 최다로는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냄새 배겠네. 가자. 그들이 사라지자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가세요. 제발. 박무일은 말없이 떨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진수야. 네. 참는 게 효도가 아니다. 박무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져온 음식은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1시간 뒤에 다시 오마. 예. 어딜 가시게요? 청소 좀 하러 간다. 박무일은 면회실을 나갔다. 트럭에 올라탄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필승. 아버지, 큰아들 태성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7기동 군단장 박태성이었다. 태성아. 예,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태연이 데리고 철원 3사단 22연대 3대대 앞으로 와라. 3사단이면 막내 있는 곳 아닙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개처럼 맞고 있더라. 그리고 내 애비가 거름 냄새 난다고 조롱당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박태성의 목소리가 극도로 낮게 깔렸다. 그것은 장군의 목소리가 아닌 맹수의 으르렁거림이었다. 어떤 새끼입니까? 상관없다. 대대장부터 이등병까지 이 부대 전체가 썩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뼈도 못 추리게 밟아라. 태연이한테는 방첩사 감찰팀 꾸려오라고 해. 비리 냄새가 진동을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딱 4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무일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오후 4시 제3보 병사단 22연대 3대 대장실. 대대장 김영수 중령은 나른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주말이라 상급 부대 터치도 없고 당직 사관에게 모든 걸 맡겨둔 채였다. 따르릉. 군용 직통 전화가 울렸다. 3사단장 전속부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충성. 사단장님 전속부관입니다. 귀 부대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상황이라니? 특이사항 없는데? 주말 개인 정비 중이야. 대대장님, 지금 7군단장님 차량과 국군방첩 사령부 수사단 차량이 귀 부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떴습니다. 사단장님도 지금 놀라서 출발하셨습니다. 김영수 중령은 벌떡 일어났다. 뭐? 7군단장? 박태성 중장님 말이야? 거긴 경기도 이천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모릅니다. 아무튼 좌표가 3대대 위병소로 찍혔습니다.
빨리 대비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김영수 중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7군 단장 박태성. 육군 내에서 불도저로 불리는 강성 지휘관. 게다가 방첩사 수사단까지.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나 당직 사령. 전 병력 집합시켜. 연병장 청소하고 간부들 전원 전투복 환복해. 빨리. 비상이 걸렸다. 생활관에서 뒹굴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최다로 상병도 투덜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아 씨발, 주말에 뭔 난리야. 누가 온다고? 야, 빨리 쓸어. 저기 위병소 앞에 있는 똥차부터 좀 치우라 그래. 최다로는 위병소 구석에 여전히 주차된 박무일의 트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저 노인네는 아직도 안 갔어? 야, 가서 차 빼라고 해. 장군님 오시는데 길 막잖아. 그때였다. 지평선 너머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광등을 번쩍이는 헌병 사이카 2대가 길을 열었고 그 뒤로 칠흑 같은 에쿠스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범퍼에 달린 성판이 붉은 빛을 받아 번쩍였다. 별 3개. 중장.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따르고 있었다. 이번엔 준장. 그리고 그 뒤로 국군방첩 사령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스타렉스 3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위병소가 열리고 차량 행렬이 연병장 사열대 앞에 멈춰 섰다. 김영수 대대장과 간부들이 사색이 되어 도열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김영수.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 리무진 뒷문이 열렸다. 188cm의 거구. 꽉 끼는 전투복. 박태성 중장이 내렸다. 그는 김영수 중령의 경례를 받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위병소 구석의 낡은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다. 뒷차에서 내린 박태현 준장. 국군방첩 사령부 감찰처장인 그는 차가운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형의 뒤를 따랐다. 저, 군단장님? 김영수 중령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두 장군은 대대장을 스쳐 지나가 성큼성큼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연병장에 모인 400여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트럭 문이 열리고 박무일이 천천히 내렸다. 최다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까 자신이 거름 냄새난다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었다. 박태성 중장이 노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신고합니다. 중장 박태성 아버지의 명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이어 박태현 준장도 칼같이 경례했다. 필승. 준장 박태현 방첩사 요원 대동하여 도착했습니다. 정적. 연병장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김영수 대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아, 아버지? 저 촌노가 3스타 1스타의 아버지라고. 최다로의 손에서 빗자루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좆. 됐다. 아까 뱉었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기름값이라도 쥐어드려라. 똥차 교육 좀 시켜야겠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하지만 칼바람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살갗을 베고 있었다. 박무일은 아들들의 경례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병장 구석에 얼어붙어 있는 최다로와 눈을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농부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였다. 박무일이 손가락으로 김영수 대대장을 가리켰다. 대대장. 예. 예. 대대장 중령 김영수. 김영수가 튀어와 박무일 앞에 섰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자네 부대는 면회 온 부모한테 협박도 하고 거지 취급도 하나 보지. 박태성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영수를 내려다보았다. 김중령. 예. 군단장님. 방첩사 감찰팀. 예.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요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이 부대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능 정지시킨다. 행정반, 지통실, 탄약고, 군수가 전부 봉쇄해. 서류 한 장, 볼펜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박태성이 최다로가 서 있는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저 상병놈. 당장 끌고 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연병장을 지배했다. 방첩사 요원 2명이 최다로에게 다가갔다. 최다로는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요원들은 능숙하게 최다로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사열대 앞으로 끌고 왔다. 나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다로가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의 손아귀 힘은 무시무시했다. 그는 박태성 중장과 박무일 노인 앞에 무릎 꿇려졌다. 박태성 중장은 허리를 숙여 최다로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최다로냐? 그렇습니다. 내 동생 진수한테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기름값이나 받으라고 했다고. 박태성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저는 그냥 장난으로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장난? 박태성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군단장이 직접 와서 내 장난 받아주니까 좋나? 어디 한번 계속해봐. 지져보라고. 그때 옆에 서 있던 박태현 준장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형님,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태현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김영수 대대장과 최다로를 번갈아 보았다. 오는 길에 방첩사 전산망으로 이 부대 관련 민원과 인트라넷 기록을 좀 훑어봤습니다. 아주 재밌더군요. 박태현이 화면을 띄워 대대장에게 보여주었다. 김영수 중령. 작년 11월 부대 난방유 2000리터가 서류상 누유로 처리됐더군요. 근데 같은 날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 면세유가 대량으로 풀렸다는 지역 경찰 첩보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김영수 대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건 행정착오가. 착오? 행정착오로 500만 원이 자네 차명 계좌로 입금되나? 박태현의 시선이 이번엔 최다로에게 향했다. 그리고 최다로 상병. 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접속 기록이 부대 사이버 방어센터에 다 잡혀 있더군. 후임들 월급 카드 뺏어서 충전했지? 그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 이건 군법 이전의 사회법으로도 구속감이야. 최다로는 숨이 턱 막혔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들이 별들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듯 드러나고 있었다. 이 시간부로 이 부대에 대한 정밀 감찰을 실시한다. 박태현 준장이 선언했다. 단순한 소원 수리가 아니다. 요원들이 10일로 면담한다. 피해 사실 있는 병사들은 전부 말해라. 보보? 걱정 마라. 가해자들은 오늘부로 이 부대에서 영원히 격리될 테니까. 헌병대장. 박태성 중장이 소리쳤다. 예. 군단장님. 대대장 김영수, 상병 최다로.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본부중대장. 긴급 체포해. 혐의는 직권남용, 횡령, 특수폭행,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실시. 철커덕. 은색 수갑이 김영수 중령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대장이 그것도 자신의 연병장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에 병사들은 경악했다. 최다로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추태였다. 박무일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시끄럽다.
치워라. 노인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짐짝처럼 그들을 승합차에 쳐넣었다. 문이 닫히고 연병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공포였지만 동시에 억눌려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였다. 병사들 틈에 서 있던 박진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위해 보여준 이 압도적인 힘과 정의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박태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단 오늘 저녁은 편히 쉬어라. 내일부터 이 부대는 새로 태어난다. 이상. 병사들이 흩어지고 박무일과 두 아들 그리고 진수만이 사열대 앞에 남았다. 아버지. 진수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박태성이 성큼성큼 다가가 막내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너무 늦었다. 형. 박태현도 다가와 진수의 멍든 얼굴을 어루만졌다. 어떤 놈이 때렸는지 다 말해. 법으로 조질 수 있는 건 다 조져줄 테니까. 박무일은 트럭에 기대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후.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끝난 게 아니다. 박무일이 나직하게 말했다. 대대장놈 하나 잡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기름 빼돌린 놈이 있으면 그걸 받아준 놈이 있고 눈 감아준 놈이 있다. 위로 올라가야 해. 박태현이 안경을 고쳐 썼다. 맞습니다. 김영수 중령 계좌 상납 고리가 보입니다. 연대장,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성의 눈빛이 다시 흉흉해졌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든 상관없어. 내 동생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은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난다. 그날 밤 3대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방첩사 요원들이 압수한 서류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김영수 중령의 입에서는 줄줄이 윗선의 이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제22연대장 민창기 대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더 거대한 그림자. 호랑이 가족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제3보 병사단 22연대 본청.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연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밤새 3대대에서 대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나갔다는 소식은 이미 연대장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실. 민창기 대령은 핏발선 눈으로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지잉. 종이 갈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김영수 이 멍청한 새끼. 혼자 죽을 것이지 설마 다 불어버린 건 아니겠지? 민창기는 성림유통과의 이면 계약서 그리고 차명 계좌가 적힌 수첩을 파쇄기에 밀어넣었다. 불안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라면 지휘 책임 정도로 끝나겠지만 군수 비리가 터지면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쇠고랑을 차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잡았다. 주임원사. 위병소 상황 어때? 헌병 때 애들 안 왔지? 예, 아직 특이사항 없습니까? 쾅. 인터폰 너머에서 굉음과 함께 주임원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연대장님.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민창기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박태현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파쇄기 앞에 멈춰 섰다. 아직 반쯤 갈려 들어가는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증거인멸. 아주 교과서적이십니다. 민창기 대령님. 주 준장님. 여긴 제 관할입니다. 절차도 없이 이렇게. 민창기가 기어들어가듯 항변했다. 계급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원스타 앞에서 대령은 고양이를 만난 쥐나 다름없었다. 절차?
박태연 뒤에서 굵직한 저음이 들려왔다. 박태성 중장이 뒷짐을 진 채 들어왔다. 188cm의 거구가 문틀을 가득 채웠다. 삼성 장군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민창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7군단장님을 뵙. 앉아. 박태성이 짧게 끊었다. 민창기는 엉거주춤하게 다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박태성은 민창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다. 연대장 대령 민창기. 자네가 이 연대의 왕인가 보지. 부하들이 먹을 고기 팔아먹고 얼어 죽지 말라고 준 기름 팔아서 배 채우는 왕. 오해십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영수 중령이 독단적으로. 김영수가 자백했다. 박태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던졌다. 화면에는 김영수 중령의 자필 진술서가 띄워져 있었다. 매달 22연대장 민창기 대령에게 현금 300만 원과 양주 2병을 상납했습니다. 상납 장소는 연대장 관사 주차장이었으며 민창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건 모함입니다. 김영수 그놈이 살려고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모함이라. 박태연은 안경을 고쳤으며 민창기의 개인 관물대로 다가갔다. 열어. 거긴 제 사적인 물품들이. 부수기 전에 열어. 민창기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 띠리릭.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골프 가방과 고급 양주 박스들이 가득했다. 박태연은 익숙한 듯 양주 박스 하나를 꺼내 바닥에 뒤집었다. 술병은 없었다. 대신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상품권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와, 연대장 월급으로 양주 박스에 현금을 채워 넣으시나 봅니다. 박태연이 비소했다. 이래도 모함입니까? 박태성 중장이 민창기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민창기의 어깨에 견장, 대령 계급장을 툭툭 쳤다. 군인의 명예를 돈이랑 바꿨군. 이 무궁화 3개가 아깝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민창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태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제 위에도 있습니다. 저도 시켜서 한 겁니다. 박태성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 5군단 군수처장 유석호 준장님. 그분이 시키신 겁니다. 이 라인은 10년 넘은 카르텔입니다. 저는 그냥 중간책일 뿐입니다. 유석호. 박태성은 익숙한 이름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육사 동기이자 군내 사조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던 정치군인. 유석호라. 박태성이 민창기를 발로 밀어냈다. 헌병, 이 새끼 끌고 가. 혓바닥 놀리지 못하게 독방에 처박아둬. 국방부 검찰단 오기 전까지 내 허락 없이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예. 헌병들이 민창기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5군단 사령부가 있는 포천 방향의 하늘이 흐렸다. 태연아. 예, 형님. 석호 그 새끼 내 동기다. 알고 있습니다. 봐주실 겁니까? 박태성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는 살기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내 손으로 목을 쳐야지. 그게 동기에 대한 예의 아니겠냐. 같은 시각 3대대 지하 유치장 겸 조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3대대의 실세이자 왕이었던 최다로 상병은 지금 젖은 낙엽처럼 떨고 있었다. 독방은 차가웠고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와서 구해줄까 기대했지만 들어오는 건 서슬 퍼런 방첩사 수사관들 뿐이었다. 철문이 열렸다.
이번엔 달랐다. 수사관 뒤로 중년의 남녀가 들어왔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와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최다로의 부모였다. 아버지는 서울의 꽤 큰 중견기업 임원이었다. 엄마, 아빠. 최다로가 울음을 터뜨리며 철창으로 달려들었다. 다로야. 어머니가 달려와 철창을 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을 왜 이런 데 가둬? 당신 뭐 해요? 변호사 불렀어요? 최다로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뒤에 서 있는 수사관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내 아들이 살인을 했어. 뭘 했어? 일개 병사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영창에 가둬?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낡은 점퍼에 흙 묻은 바지. 박무일이었다. 그는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누구냐니? 죄 지은 놈 애비다. 최다로의 아버지가 박무일을 훑어봤다. 당신은 뭐야? 이 부대 관리관이야? 비켜. 대대장 나오라 그래. 대대장은 지금 수갑차고 조사받는 중이라 못 나온다. 박무일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다툰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때리고 뺏고 짓밟았지. 이 노인네가 미쳤나? 증거 있어? 우리 다로가 얼마나 착한 앤데. 어머니가 악을 썼다. 그때 박무일 뒤에서 박태연 준장이 걸어 나왔다. 어깨에 별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박태연이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최다로 부모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드님이 후임병들 돈 3,500만 원 갈취해서 도박한 내역, 폭행 진단서, 그리고 피해 병사 120명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최다로 아버지는 준장 계급장을 보고 흠칫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지위를 믿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장군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애들끼리 그러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범죄 취급합니까? 제가 다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갚아? 박무일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돈으로 다 되면 내 아들 멍든 가슴은 얼마면 되겠나? 내 앞에서 날거름 냄새난다고 조롱하던 내 아들 주둥이는 얼마면 살 수 있나? 뭐요? 잘 들어라. 여긴 군대다. 사회에서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 잣대, 여기선 안 통한다. 박태연이 차갑게 덧붙였다. 아드님은 군사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민간 변호사? 불러보십시오. 군검찰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회사 세무조사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드님 도박 자금 출처 아버님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것 같던데. 최다로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철창 안에 최다로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뒷배가 무너졌다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3대대 병영식당. 점심시간. 병사들은 식판을 들고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멀건 국물뿐이던 똥국 대신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나왔다. 말라비틀어진 조기 튀김 대신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과 신선한 상추쌈이 배식대에 가득했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간부들이 빼돌리려던 정량 식자재가 풀린 것이다. 와, 미쳤다. 이게 군대 밥이냐? 고기가 안 줄어들어. 계속 퍼줘. 병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들 틈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식판에는 취사병이 몰래 더 얹어준 계란 후라이가 2개나 있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맞은편에 앉은 분대장이 자신의 우유를 진수에게 건넸다. 평소엔 진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였다. 아, 아닙니다. 김 병장님 드십시오. 아니야, 먹어.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씩 말을 거들었다. 야, 진짜 진수 아니었으면 우리 전역할 때까지 쓰레기 밥 먹을 뻔했다. 최다로 그 새끼 영창 가는 거 봤냐? 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 진수야, 아버지 진짜 멋있으시더라. 나 소름 돋았잖아. 진수는 울컥했다. 단순히 장군의 아들이라서 대우받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부대를 바꿨고 동료들이 그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진수는 크게 밥 한 숟갈을 떠넣었다. 터진 입술이 쓰라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밥맛이 달았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식당 구석 임시 대대장으로 파견된 방첩사 소속 중령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군인은 밥심이지. 먹인 만큼 싸우는 법이다.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군단 군수처장 유석호 준장은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3사단 22연대가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다. 민창기 대령이 체포됐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 줄은 몰랐다. 7군단장 박태성. 육사 동기이자 생도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그 불도저가 칼을 갈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따르릉. 비화 전화기가 울렸다. 유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유장군 나다. 국방부 차관. 아, 차관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박태성 중장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군단 예하 부대를 헤집어 놓고. 입 다물어. 수화기 너머로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놈이 싼 똥 치우느라 내가 죽을 맛이다. 민창기 그놈이 다 불었어. 내가 성림 유통이랑 짜고 불량 부동액 납품받은 거, 그리고 그 리베이트로 골프장 회원권 산 것까지 싹 다. 그건. 박태성이 지금 증거 다 잡고 움직이고 있어. 방첩사까지 끼고 있다고.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옷을 벗든 박태성 바지가랑이를 잡든. 끊어. 전화가 끊어졌다. 유석호는 망연자실했다. 끈 떨어진 연신새였다. 박태성. 이 독종 새끼. 그는 이를 악물고 박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라는 명분으로 읍소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신호가 가고 박태성이 전화를 받았다. 태성아. 나 석호다. 오랜만이다 친구야. 유석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수화기 너머는 침묵이었다. 들었어. 3사단 일 때문에 고생한다며? 그 밑에 애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내 관할이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까 우리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할까? 잠시 후 박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였다. 석호야. 말해. 너랑 나랑 먹는 밥값이 다르더구나. 무슨 소리야? 내 병사들은 썩은 배추에 물 탄 국 먹을 때 너는 리베이트 받아서 호텔 뷔페 먹었지? 야, 오해라니까. 그건 밑에 애들이. 내 동생 진수가 내가 납품 승인한 그 불량 부동액 때문에 한겨울에 난방 꺼진 내무반에서 떨면서 잤다. 그게 오해냐? 유석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태성아. 우리 동기잖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 보상할게. 옷 벗으라면 벗을게. 감옥만 안 가게 해줘. 옷은 당연히 벗는 거고. 박태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 5군단 정문이다. 나와라. 헌병대 보내서 끌고 나오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 유석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과 헌병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칠군 단장의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수갑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 아, 유석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끝이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전방 병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난방과 식사를 건드린 죄. 그리고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저승사자 박태성의 동생이었다는 불운. 유석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권총이 보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투모를 썼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것이었다. 정문 앞. 박태성은 차에서 내려 유석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기의 초라한 몰락.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체포해. 박태성의 짧은 명령에 방첩사 요원들이 유석호에게 다가갔다. 준장 유석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군형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유석호는 박태성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성아. 미안하다. 미안해할 대상이 틀렸다. 박태성은 차갑게 돌아섰다. 전방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한테 빌어라. 평생. 유석호가 연행되고 박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태연아. 예, 형님. 이제 머리는 잘났다. 하지만 몸통이 남았어. 몸통이라뇨? 유석호가 챙긴 그 많은 돈 혼자 다 먹었을 리가 없어. 국방부 조달본부 그리고 정치권 로비장부. 그거 찾아야 한다. 그때 박태성의 폰이 울렸다. 아버지 박무일이었다. 예, 아버지. 유석호 체포했습니다. 수고했다. 근데 태성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지금 뉴스 봐라. 박태성이 급히 차 안에 DMB를 켰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7군 단장의 월권 수사 논란 감찰 착수. 지휘권 남용 여부 조사. 단독 야당 의원 박태성 중장 사적 복수 위해 군 병력 동원 의혹 제기. 박태성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 새끼들 봐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박태연이 안경을 벗으며 눈을 빛냈다. 예상했습니다. 유석호 라인이 정치권에 끈을 대고 있었군요. 역공을 하시겠다. 박무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쫄지 마라. 내가 팩트만 쥐고 있으면 국민은 내 편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박무일이 말했다. 나도 이제 슬슬 몸 좀 풀어야겠구나. 내 옛날 수첩에 재밌는 이름들이 좀 있었는데 말이야. 전설의 북파 공작원 백호 박무일이 움직일 차례였다. 싸움은 군 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만석 의원은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혀를 찼다. 뉴스특보 7군 단장 박태성 중장 군수비리 수사 강행. 국방부 지휘권 남용 우려. 쯧쯧 박태성 이 무식한 양반. 군인이 총칼만 쓸 줄 알았지 정치를 모르네. 강만석은 인터폰을 눌렀다. 보좌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넣어. 군 기강 문란으로 박태성 직무 정지시키라고 압박하라고. 그리고 언론사에 소스 덧뿌려. 사적 복수를 위해 예하 부대를 사병화했다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여. 강만석 의원. 그가 바로 유석호 준장의 뒷배이자 군납 비리 카르텔의 정점이었다. 성림 유통으로부터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챙겨온 그에게 박태성의 칼날은 자신의 밥줄을 끊으려는 시도였다. 다음 날 여론이 술렁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장군이 자기 가족 건드렸다고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갑질이다라는 여론 조작 댓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7군단 사령부로 감찰팀을 보내 박태성의 지휘 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7군단장실. 박태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형님. 박태연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든 태블릿 PC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만석 의원실입니다. 유석호와 성림유통 뒤를 봐주던 게 그쪽입니다. 지금 언론 플레이 주도하는 것도 그 잡놈이고요. 정치꾼 새끼들이 감히 군인의 명예를 건드려. 박태성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그 새끼 멱살은 잡고 나간다. 진정하십시오. 형님이 지금 움직이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립니다. 정치 개입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린 집니다. 박태연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다. 상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다. 그때 박태성의 한라인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아. 뉴스 보고 있다. 아버지 박무일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틈을 보였습니다. 저들이 저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박무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시끄럽다. 너는 내 할 일이나 해라. 군인이 정치 신경 쓰면 나라 망한다. 하지만 똥파리는 똥파리 잡는 약이 따로 있는 법이다. 넌 전방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애비가 서울 구경 좀 가야겠다. 예? 서울이라뇨? 전화가 끊어졌다. 박무일은 비닐하우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훈장증 하나와 빛바랜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넘기자 1980년대 작성된 펜글씨들이 빼곡했다. 당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군 내부의 비밀, 그리고 그가 목숨을 구해줬던 인물들의 명단이었다.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펴고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길게 갔다. 여보세요. 중후하고 위험 있는 노인의 목소리. 현재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마쿠 실세이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재현이었다. 김 장관. 나야. 박무일.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박 상사? 자네가 살아있었나? 살아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거두절미하고 내일 시간 좀 비워둬라. 내가 30년 전에 내 덕에 살았던 목숨값 이제 좀 받아야겠다.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 가장 은밀한 방 매화실의 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박무일이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정장 차림의 노신사 김재현 전 장관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박무일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낮잡아 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경외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오랜만일세. 백호. 김재현이 손을 내밀었지만 박무일은 악수 대신 자리에 털썩 앉아 소주병을 땄다. 백호는 죽었어. 지금은 시래기 농사 짓는 박노인이다. 그렇군. 자네 아들들이 이번에 큰일을 벌였더군. 박태성 중장이 자네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무일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강만석이라는 놈, 내가 키운 놈이라며? 김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강만석 의원은 김재현 계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정치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챙겨줄 사람은 챙겨줘야. 탁. 박무일이 낡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정치? 개나 주라고 해. 30년 전 휴전선 철책에서 내가 지뢰 밟고 살려달라고 질질 짤 때 내가 내 다리 내놓고 널 업고 나왔지. 그때 내가 뭐라 했나. 평생 군인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
박무일의 눈빛이 김재현을 꿰뚫었다. 근데 내가 키운 놈이 내 아들이 지키는 병사들 밥그릇에 똥을 뿌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내 큰아들을 매장시키려 해. 박 상사, 그건 오해야. 강 의원이 좀 과하긴 했지만 이 수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박무일이 수첩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80년대 북풍 공작, 방산 비리 원조, 그리고 내가 덮었던 사고들. 내가 입 다물고 산 건 군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근데 이제 그 명예가 썩었어. 김재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무일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사는 다시 쓰여야 할 판이었다. 원하는 게 뭔가. 강만석이 모가지를 쳐라. 그리고 내 아들들 건드리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다. 박무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뉴스 기대하마.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속보 여당 중진 김재현 상임 고문 군수 비리 비호 세력 엄단해야. 사실상 강만석 의원 손절. 단독 강만석 의원실 압수수색. 방첩사 검찰 합동수사단 성림 유통 리베이트 장부 확보. 국회의원회관. 강만석 의원은 TV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김 장관님이 도대체 왜 나를 버려? 으악.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푸른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사이로 박태현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강만석 의원님. 국군방첩사령부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예정입니다. 가시죠. 강만석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현역 의원을. 군인 밥그릇 걷어차고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박태현이 싸늘하게 웃었다. 여의도 밥보다 콩밥이 더 입에 맞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강만석 의원과 성림유통 대표 그리고 5군단 군수처장 유석호까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구속되었다. 3사단 22연대장 민창기와 대대장 김영수는 파면과 동시에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대망의 날이 밝았다. 국방부 대회의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원래라면 박태성 중장의 문책을 논의했을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단상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3사단 군수비리 사건은 우리 군의 치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정 능력을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 7군단장 박태성 중장과 방첩사 박태현 준장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박태성과 박태현은 웃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경례를 붙였다. 그 박수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았던 병사들을 향한 위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로비. 수많은 기자가 박태성 중장을 에워쌌다. 장군님, 이번 수사가 사적 복수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박태성은 걸음을 멈췄다. 19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기자들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내 동생이 맞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인정한 것인가? 하지만 박태성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동생입니다. 내 동생이 겪은 일은 여러분의 아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7군단장이기 이전에 군복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부당함과 싸웠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한 기자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께서 전설적인 군인이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태성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 아버지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원에서 시래기 농사를 짓는 자랑스러운 농부이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태성은 경례를 붙이고 차에 올랐다. 그 시각 철원의 비닐하우스에서 라디오로 그 방송을 듣고 있던 박무일은 픽 웃으며 라디오를 껐다. 싱거운 놈. 그는 묵묵히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다. 그의 등 뒤로 겨울바람이 불어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철원에도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철책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제3보 병사단 22연대 3대대.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진 생활관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병영식당에는 맵기 신선한 고기와 과일이 올라왔다.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내무반에서 병사들은 꿀잠을 잤다. 박진수는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박 일병님, 작업 나가십니까? 신병이 씩씩하게 격려했다. 진수의 얼굴에서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살도 제법 올라 건강해 보였다. 그래. 야, 너 장갑 얇다. 내 거 껴라. 진수는 자신의 털장갑을 벗어 신병에게 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받아 임마. 손 트면 아프다. 그리고 선임 눈치 보지 말고 힘들면 말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후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갚는 길이라 믿었다. 주말. 박무일의 비닐하우스 앞 평상.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트럭 옆에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과 세단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아따, 고기 죽이네. 태성아, 뒤집어라. 탄다. 박무일이 상추를 털며 말했다. 예, 아버지. 대한민국 육군 7기동 군단장 박태성 중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형님, 가위 좀 주십시오. 제가 자르겠습니다. 방첩사 요직을 두루 거친 박태현 준장이 집게를 들고 거들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온 박진수가 쌈장을 나르고 있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부대밥 맛있어졌다며? 예. 요즘은 살쪄서 걱정입니다.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부자가 둥근 상에 둘러앉았다. 소주잔이 채워졌다. 자, 받거라. 박무일이 잔을 들었다. 고생들 했다. 다들 제자리에서 제목 사느라 욕봤다. 박태성이 잔을 받으며 물었다. 아버지, 그때 서울 다녀오셨죠? 김재현 전 장관님 만나셨습니까? 박무일은 모른 척 쌈을 입에 넣었다. 무슨 소리냐? 난 서울 가서 비료나 사왔다. 에이, 강만석 의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힘 좀 쓰신 거 다 압니다. 박태현이 웃으며 거들었다. 박무일은 씹던 고기를 삼키고 툭 내뱉었다. 힘은 무슨. 그냥 늙은이가 잔소리 좀 한 거지.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캬 소리가 절로 나왔다. 기억해라. 별이 빛나는 건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어깨에 있는 그 별들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어둠 속에 있는 병사들을 비추라고 달아준 조명등이다. 알겠냐?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세 아들이 동시에 우렁차게 대답했다. 박무일은 흐뭇하게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삼겹살 파티만큼은 그 어떤 국빈 만찬보다 황홀했다. 자, 먹자. 고기 식는다. 비닐하우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한 늙은 아버지의 분노로 시작된 전쟁은 그렇게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백호는 이제 정말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톱을 물려받은 호랑이 새끼들이 이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